오늘 수도권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인천에선 물에 잠긴 가정집에서 90대 치매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고 경기 포천에선 야영객 120여 명이 고립됐습니다. 장맛비는 주중에 다시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늦게 끝날 것으로 관측되는데 장마가 언제 완전히 끝날지는 태풍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물난리에도 외유성 연수를 떠났다 어젯밤 귀국한 김학철 충북도의원이 국민을 들쥐에 빗댄 발언은 언론이 왜곡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함께 연수길에 올랐던 3명의 도의원은 오늘 수해 피해 지역을 찾아 복구 작업을 도왔습니다.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에서 화물칸 차량들을 3년 만에 선체 밖으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JTBC 취재진이 세월호 밖으로 나온 차량 모습을 하늘에서 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통령의 공약대로 장관급 공직자의 30%는 여성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국방부가 기무사령부와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고강도 개혁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 개입과 불법 사찰 논란을 없애고 대북 정보 파악 등 본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어젯밤부터 수도권에 1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인천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고 주택과 상가 수백 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피해가 컸던 인천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인천 남동구에 사회부 이호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이호진 기자, 자, 인천이 이번에 비 피해가 가장 컸던 곳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비는 지금은 그친 상황 같군요. 예, 비는 오전 중에 그쳤고 오늘 하루 종일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인천 구월동의 한 주택가인데요. 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녔던 인천 수해 피해 지역 가운데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일단 옆을 보시면 이렇게 주택가 곳곳에 침수 피해를 입은 장판과 가재 도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반지하의 방해구는 가장 피해가 컸는데요. 저희 취재진과 함께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왼쪽에 물을 퍼냈던 흔적들이 아직 남아 있고요. 계단을 내려와 보시면 여전히 바닥에 물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 안을 보시겠습니다. 예, 집 안을 보시면 마치 폭탄을 맞은 것처럼 온 집안이 뒤집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침낭이 비에 젖어서 저렇게 널브러져 있고요. 바닥에는 온갖 종류의 가재 도구들이 저렇게 아주 복잡하게 널려 있습니다. 이쪽에는 역시 침수된 신발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문 쪽을 보시면 거의 제 키 높이와 비슷할 정도까지 물이 차오른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호진 기자 나가 있는 곳은 보면 침수 피해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그 인천 주변 지역에서 인명 피해도 오늘 발생을 했죠? 예, 같은 동네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에 이 지역 인근에 있는 한 반지하 주택에서 90대 노인이 빗물 위에 떠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을 했습니다. 119 구조대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노인은 평소 치매를 앓고 있었고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고가 났을 당시 부인이 빗물이 들어오자 윗집에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그 사이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더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 노인을 직접 그 집안에서 꺼냈던 주민을 만나봤는데요. 한번 당시 상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물이 가슴까지 차가지고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할아버지 가슴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 안에 아수라장에 가구 막 넘어지고. 자, 이호진 기자 있는 남동구 쪽이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인천 전체 피해는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예, 인천시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해서 주택 371곳이 침수가 됐고요. 공장 한 동과 그리고 상가 2채도 침수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침수를 당하고도 복구 작업을 하느라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워낙 많아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 주민들의 경우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임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인천에 내린 비의 양은 최대 110mm, 그리고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영종도에 74.5mm였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에도 0에서 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에서 이호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인천의 피해가 특히 컸는데 일부 지역은 불과 30분 만에 어른 가슴 높이까지 빗물이 차면서 긴박했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 지하철 공사장에서는 작업 중인 노동자 7명이 고립됐다가 2시간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사회부 최하은 기자가 인천의 다른 피해 지역을 취재했습니다. 도로 위로 순식간에 물이 차오릅니다. 성인 남성 허리 높이의 보행로 옆 펜스는 윗부분만 남고 물에 잠깁니다. 주차된 차량은 떠다니고 시민들은 그 사이로 힘겹게 걸어다닙니다. 침수 피해를 입었던 인천 간성역 일대 현장입니다. 불과 30분 만에 어른 가슴 높이만큼 물이 차올라서 8시간 넘게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선 3시간 만에 11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의 경우 시간당 최대 70mm가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차올랐던 물은 금방 빠져나갔지만 주택가는 물론 도로 곳곳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너무 무서웠어. 물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실감 느끼고 한 15분 정도에 확 들이댄댔어. 80평생에 처음이야. 아이고 무서워. 휴일인 오늘 문을 닫았던 상점들 피해가 컸습니다. 황당했죠. 이 건물 소장님이 물난리 났다고 그래갖고 왔는데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거든요. 일단은 물건을 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하 주차장까지 빗물이 들이닥치면서 많은 차량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선로가 잠기면서 경인선 인천에서 부평역 간 전동차 운행이 20여 분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공사장에선 현장 근로자 7명이 쏟아져 내린 빗물에 고립됐다가 2시간 만에 구조되는 등 인천 곳곳에서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경기 북부에서도 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이 물에 잠기는가 하면 갑자기 하천이 불어나면서 야영객 120여 명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경기 북부의 수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폭우 속에 차량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삽시간에 빗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지하차도 안에 갇힌 겁니다. 유리창 거기 지붕 있는 데까지 꽉 찼었어요. 지나가실 줄 알고 지나가시다가 물이 들어가니까 그냥 차가 멈춘 거죠. 간밤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이렇게 지대가 낮은 지하차도 주변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시민들도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가득해야 할 카센터 안은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소화기가 뒹굴고 있습니다. 단숨에 차오른 빗물이 들어오면서 부품들은 모두 물에 젖어 못 쓰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침수 피해가 수년째 되풀이되지만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 난리가 될 때까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는 거죠. 신고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구청이든 시청이든 그 담당자들은 여기가 어떤 구간이라는 거 분명히 알고. 경기 포천의 한 캠핑장에선 야영객 120명이 불어난 하천물에 고립돼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2자유로 강매나들목 등 일부 구간 도로도 통제됐습니다. 임진강 필승 교수위는 한때 4m를 넘어서면서 올해 최고 수위를 기록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네, 폭우로 인한 각종 피해, 이게 불가항력인 경우도 물론 있지만 기상청은 서울과 인천의 경우에 큰 비가 한 차례 지나간 후에야 호우특보를 발효했습니다. 예보가 정확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던 게 아니냐. 이번 장마에도 이런 지적은 또 나왔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상청이 어제 오후 6시 10분에 발표한 기상특보문입니다. 23일까지 20에서 70mm, 일부 지역은 100mm 이상 비가 올 수 있다는 전형적인 예보문입니다. 경기도 동두천, 연천, 포천과 강원도 일부에 호우 예비특보를 발령했지만 서울과 인천은 빠졌습니다.
오늘 아침 6시 무렵부터 서울과 인천에 거센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오전 7시 15분이 돼서야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다행히 구름대가 빠르게 이동한 덕분에 강수 시간이 짧아 지난주 충청도와 같은 대형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장마 전선이 오르내리면서 한반도 상공엔 수증기가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북태평양 고기압 경계선을 타고 중국 쪽에서 몰려온 비구름대가 뇌관처럼 작용해 국지적으로 시간당 5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는 게릴라성 폭우 패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상청이 어느 지역에 폭우가 집중될지 거의 예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올 걸로 예상한 지역에 이렇게 많이 떨어져주면 참 좋긴 한데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일주일 전 사상 최대 물난리를 겪은 청주에 대해서도 하루 전 예보는 소나기로 예상 강우량 30에서 80mm가 전부였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지난 6월은 마른 장마가 농민들 애를 태우게 했죠. 근데 7월은 이렇게 또 늦은 장마 때문에 고생입니다. 당장 이번 주에 2차례 더 장맛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얼마나 더 오래, 더 많이 비가 오느냐, 태풍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내일 낮 중부지방과 경북 전북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토요일에는 중부에 다시 한번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모두 장마 전선의 영향입니다. 평균적으로 장마 최종 종료일이 7월 24일이었던 것에 비춰볼 때 올해 장마는 늦게 끝나는 겁니다. 앞으로 장마가 얼마나 더 지속할지는 태풍에 달렸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 소멸된 제7호 태풍 로키의 경우에는 이번 주 초반 예보된 장맛비 양을 늘릴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태풍이 약해진 열대 저압부로 홍콩에 위치한 상태인데 여기에 담긴 많은 양의 수증기가 장마 전선에 공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5호 태풍 노루는 일본 도쿄 먼해상을 지나며 세력을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태풍이 계속 발달해 우리나라로 가까이 다가올 경우 장마 전선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예 장마 전선을 북쪽으로 밀어올리거나 흡수해 장마를 끝낼 수도 있고 반대로 장마 전선을 발달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후에 생겨난 제8호 태풍 선가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고 보고 관련 예보를 수시로 확인해 미리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집중호우 끝에 큰 비의 그 피해 속에 외유성 해외 출장을 떠나고 또 국민을 들쥐류에 비유하면서 무리를 빚었던 김학철 충북도의원이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기는 했는데 레밍, 그러니까 들쥐 발언은 언론이 왜곡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김 의원은 다른 외유 의원들과는 달리 오늘 수해 복구 현장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수해 복구 현장. 외유성 연수를 떠났다 어제 귀국한 박한범 충북도 의원이 뒤늦게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난 20일 먼저 귀국한 박봉순, 최병윤 의원도 함께였지만 레밍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학철 의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일요일 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좀 뜻을 전하고 곧 월요일부터 청주회로 복귀를 해서 수해 현장에서 같이 동참하는 걸로. 김 의원은 어젯밤 귀국 기자회견에서 레밍 발언은 교묘히 편집된 것이라며 언론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또 문화와 관광 관련 선진 시스템을 배우러 간 만큼 외유성 연수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해명은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우리 도의 관련 부서 또 언론 또 뭐 주민들 통해서 그 피해 상황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충북도의회가 수해 발생 다음 날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요구한 만큼 올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마당에서 제가 수해 현장에 간다 한들 그분들께서 발각하시겠습니까? 김 의원은 본인 말대로 오늘 복구 작업 현장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주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여성 장관 비율은 대선 당시에 문재인 당시 후보가 공약한 것처럼 전체의 30%를 넘게 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전국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을 거친 삼선 의원입니다. 19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민주당 내 노동 분야 전문가로 꼽힙니다. 청와대는 폭넓은 친화력으로 노사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 각종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며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도 고려됐습니다.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역 의원의 낙마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미 4명의 현역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영주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장관급 공직자 19명 중 여성은 6명이 됩니다. 역대 정부에서 초기 여성 장관 비율이 가장 높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초기 내각의 여성 비율 30%도 지킬 수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일자리를 강조했습니다. 일자리가 국가의 최우선 순위에 놓여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평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이제 비어있는 장관직은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한 곳입니다. 청와대는 주 후반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에 기업인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국내 재계 순위 14대 그룹의 오너들이 청와대로 초청이 됐는데 중견기업에서는 유일하게 오뚜기가 포함됐습니다. 오뚜기는 일자리 창출 모범기업이어서 초청됐다. 청와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참석 기업들은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국내 재계 순위 14대 그룹입니다. 중견기업에서는 오뚜기도 참석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참석자들을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오는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 간담회를 갖습니다.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참석 그룹을 둘로 쪼갠 겁니다. 과거의 형식적인 대통령과의 대화 방식에서 탈피하여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한 형태로 진행될 계획이며 눈길을 끄는 것은 중견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참석하는 오뚜기입니다. 기업 규모 면에서는 삼성과 현대차 그룹 등 14대 그룹과 격차가 크지만 일자리 창출 우수 중견기업 자격입니다. 오뚜기는 3,000명이 넘는 직원 중 비정규직은 3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성실 납부한 데다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도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청와대는 간담회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잘한 기업엔 격려를, 부족한 기업엔 당부를 한다는 계획인데 오뚜기는 첫날 잘한 기업에 포함됩니다. 청와대는 향후 노동계와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등과의 간담회도 열 계획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11조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추가 공채는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고 9월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큰 폭으로 오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추경안이 통과된 직후 생활안전 분야 7급 9급 공무원 추가 공채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근로감독관과 가축질병 방역 분야 등 총 819명에 대한 채용은 다음 달 서류 접수를 시작해 연내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파출소와 지구대 순찰 인력, 군 부사관 등에 대해서도 경찰과 군이 곧 추가 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가공무원 2,575명과 함께 지방공무원도 하반기 7,500명이 증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때 첫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2배 인상하는 정책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거주지 주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 정부의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30만 원씩 3개월간 구직 촉진 수당이 지급됩니다. 진로 설정과 직업 능력 향상을 거쳐 취업 알선 단계에 이른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연내 11만 6천 명가량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올 상반기 주요 은행들의 실적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부채가 1,400조에 이르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의 혜택을 톡톡히 본 것이지요.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무분별한 성과급 지급은 막기로 했습니다. 조민근 기자입니다. 상반기 주요 금융사들이 깜짝 실적을 내놨습니다.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은 나란히 1조 8천억 원대의 당기 순이익을 냈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금융을 포함한 이들 4개 주요 은행계 금융사가 거둔 이익만 6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처럼 기록적인 이익을 낸 건 시중금리가 오른 덕입니다. 대출이 많은 가계의 부담은 커졌지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즉 예대 마진이 커지며 은행의 수익은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역대 최대 실적에 금융권에선 한때 연말 성과급 잔치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무분별한 성과급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금융사 임원과 투자 업무 담당자에게 주는 성과급의 60%만 해당 연도에 주고 나머지 40%는 3년에 걸쳐 나눠주도록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과를 낸 투자나 사업에서 4년 내 손실이 생길 경우 성과급을 깎거나 이미 준 성과급을 다시 돌려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장 이익을 내면 보상을 받지만 나중에 손실이 나면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을 임원들부터 바로잡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최고 경영자의 보수 상한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은행권 사례를 증권, 보험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조민근입니다. 국방부가 국방개혁의 첫 단계로 기무사령부와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고강도 개혁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정치 개입과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됐던 곳인데 일부 부서는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군 개혁안의 초점은 기무사와 사이버사령부가 앞으로 정치 개입이나 불법 사찰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맞춰졌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개혁안에 정치적 오해를 사거나 사찰에 가까운 동향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아예 없애기로 한 국정원처럼 기무사 1처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무사 1처는 군 인사정보와 동향을 담당해왔습니다.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는 1990년 윤석영 이병의 민간인 불법 사찰 폭로 이후 사찰 중지를 선언했지만 이름을 바꾼 뒤에도 2009년 인터넷 동호회 민간인 사찰 의혹, 2011년 대학 교수 이메일 해킹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대선과 총선 전후 정치 댓글을 달아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을 자체 조사했지만 수십억 원대 예산을 지원한 국정원과의 연계성은 물론 윗선 개입 여부까지 모두 부인하면서 말단 요원들의 개인적 일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당시 댓글을 달았던 심리전단 역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지금 목포 신항에선 세월호 화물칸의 차량을 밖으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 잠겨있던 차량들은 3년 만에 무트로 나왔지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모습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늘에서 담은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넉 달째 목포 신항에서 취재 중인 이상엽 기자가 전합니다. 해외로 수출되는 신차들이 선적을 앞두고 부두안을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는 흰색 차량들 옆으로 부두 한켠에 녹슬고 구겨진 차량들이 보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화물칸 수색을 위해 배 안에 뒤엉켜 있는 차량을 들어올려 밖으로 빼낸 겁니다. 이렇게 화물칸에서 빼낸 차량은 오늘까지 80여 대에 달합니다. 미 수습자 가족들은 아직 찾지 못한 가족이 혹시 차 안에 있진 않을까 초조한 모습입니다. 차량들 중엔 미 수습자 권재근 씨 트럭도 있습니다. 지게차에 실린 차량에선 아직도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취재진이 부두 안으로 들어가 직접 차량들을 살펴봤습니다. 창문이 모두 깨져 사방으로 뚫려 있고 바퀴는 터진 채로 짓눌렸습니다. 아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진 차량들도 보입니다. 차량 안은 진흙이 잔뜩 쌓여 있고 운전대와 기어박스 등 내부 장비는 모두 뜯겨졌습니다. 차량에서 나온 블랙박스는 모두 5대로 디지털 포렌식 복원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사 당시 상황과 관련한 영상이 복원될지, 또 화물칸 미 수습자 수색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복원 가능성은 블랙박스 부식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미 수습자 가족들은 이 같은 작업을 지켜보는 동시에 차량 배출이 조속히 마무리되면서 하루빨리 화물칸 수색이 이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최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건수는 한 해 8,000건 이상이고 목숨을 잃는 피해자들도 40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을 격리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30대 여성 최모 씨는 지난 3월 사귀던 남성에게 헤어지지 못할 바에 죽겠다고 말했다가 의자로 머리를 가격당했습니다. 정말 죽는다고 하는데 살리려고 던져서 맞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둘은 헤어졌지만 남성은 아직도 최 씨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기가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항상 얘기가 언제 둘 사이가 또 좋아질지 모르는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사귀는 연인 또는 헤어진 연인 사이 등에서 발생한 이른바 데이트 폭력 건수는 3년 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8,000건을 넘겼지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달리 관련 법이 없어 가해자를 격리 조치할 근거가 없습니다. 지난 국회 때 이런 내용을 담은 데이트 폭력 처벌 특례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끝나는 바람에 심의도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당하는 피해자만 한 해 평균 40명이 넘지만 중상이나 살인이 아닌 이상 입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분리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데이트 폭력을 비롯한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를 내일부터 100일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차량 통행량을 잘못 예측해 정체가 심한 고속도로 나들목이 있습니다. 차로 변경을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아슬아슬 고개 운전을 하다 보니 사고도 끊이질 않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 울산 고속도로 청량 나들목 앞 4차로가 대형 화물 차량들로 꽉 막혔습니다. 2015년 12월 인근 온산공단과 이어지는 도로 개통 후 매일같이 벌어지는 광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들목 쪽으로 화물 차량은 쏟아져 들어오지만 5개 차로 중 화물 차량 하이패스 전용 차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적 측정도 함께 진행되다 보니 톨게이트 앞부터 늘어선 화물차가 나들목을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이 행렬에 갇힌 일반 승용 차량 운전자들은 틈새를 기다렸다 1, 2차로를 향해 급히 차로를 바꿉니다. 여기저기 경적이 울리고 아찔한 장면이 반복되더니 급기야 뒤에서 오던 차량이 들이받고 맙니다. 연결도로 개통 당시 교통량 파악과 시설 정비가 허술했던 탓입니다. 뒤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갖다 붙이다 보니까 차들이 많이 이제 직진해서 시운을 안 받고 쭉 오다 보니까 이제 차량이 많아져서 정체가 되는 거죠. 민원이 빗발치자 도로공사 측은 뒤늦게 화물 하이패스 전용 차로와 일반 차로를 하나씩 더 늘리기로 했지만 예산 문제로 완공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최근 제주도에선 생수용으로 쓸 물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강이 없는 제주도는 지하수가 유일한 식수원입니다.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영리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놓고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최초인 기자입니다. 지하에서 땅 위로 솟구친 용천수가 콸콸 쏟아집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시원하게 물을 맞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먹는데 옛날에는 많이 사용했었다 이게. 강이 없는 제주에선 생활용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합니다. 수량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섬 전체의 공공자원인 만큼 판매용 생수 개발은 공기업에만 허용했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지하수 공공화 정책 수립 이전에 취수권을 따낸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입니다. 그런데 한진 측이 올 들어 하루 100톤인 취수량을 150톤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1일 이 안건을 심의한 제주도의회에서는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기업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 도민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도록 노력은 해왔느냐.
많은 분들이 그쪽에서 같이 공생관계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잖아요. 한편 국내 생수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 삼다수 판매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는 4년마다 삼다수 판매권을 위탁하는데 올 하반기 입찰 시한이 다가오면서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한편 최근 가뭄으로 제주도의 지하수 수위는 평균 1.5m가량 떨어진 상태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 러시아, 이란 이 3개국에 대한 제재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새 대북 제재 법안은 북한의 원유 수입을 봉쇄하는 게 핵심인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가 통과시키기로 한 새 대북 제재 법안의 핵심은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입니다. 원유 수입을 막으면 북한 경제와 군사 활동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제재 법안엔 또 북한 노동자의 해외 고용 금지, 북한 선박의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차단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 의회는 이런 대북 제재 법안을 러시아, 이란 제재안과 함께 오는 25일 일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가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새 대북 제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중국이 동참하지 않으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정은 정권 수립 뒤 북한에서 소비되는 유류는 연간 150만 톤 안팎입니다. 이 가운데 70만 톤 넘는 양을 중국이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석유 수입을 제한하는 건 북한 체제 유지에 결정적 타격이 될 수 있어 중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북한은 또 무역 수입 가운데 85%를 중국과의 무역에서 얻고 있을 정도로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 의회의 제재 법안 실효성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스캔들의 사면권을 행사하면 어떻겠냐고 해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사면에 관해 완벽한 권한을 갖고 있다. 사면을 생각해보면 어떠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2일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지난 대선 때 러시아와 내통 간 혐의를 받고 있는 측근들에 대해 자신이 사면 조치를 하면 안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측근들에 대한 의혹은 가짜뉴스 말고는 드러난 게 없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갑작스런 대통령의 셀프 사면 발언으로 인해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특검이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 수사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사면을 거론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is that you give that to the benefit of others. So there's a grantor, the president, and then you have the recipient, other people, not yourself. 뉴욕타임스는 리처드 프리머스 미시간대 교수를 인용해 셀프 사면을 한다면 평등한 법 적용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트럼프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트럼프는 현재 사법 방해를 이유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맞사위인 쿠슈너도 미국 상원 증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최근 미국에선 반려견을 데리고 출근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개 짖는 소리에 야단 법석일 것 같기도 한데 기업이 주목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심재호 특파원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경공이 줄줄이 내립니다. 서로 반기고 노는 것은 기본. 출근길이 피곤했던지 전용 침대에 쏙 들어가기도 하고 회사 회의에 참석도 합니다. 이렇게 반려견을 회사에 데리고 올 수 있는 미국 회사가 지난 5년 사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전체 회사의 7% 수준입니다. 단 사전 테스트를 통해 얌전한 정도가 검증돼야 합니다. 워크포스 노동자 정보 잡지는 반려견 친화 정책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집에 있을 반려견 걱정 대신 일에 더욱 집중해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여주고 직원들 교류도 원활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It's about wholeness in the workplace. It's about leaving her at home feels like leaving a piece of myself at home.
So bringing her to work feels like I have all of me at work. Just less stress. If you're feeling stressed, you can just go and pet the dogs, and it makes working just happier. 반려견을 키우는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보험, 관리비용 혜택을 제시하는 기업도 상당합니다. 그 수가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1인 가족이 늘면서 반려견 인구도 증가 추세인 한국의 기업 문화에는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까요?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박태환 선수가 6년 만에 출전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자유형 400m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예선 전체 순위는 4위, 4시간 뒤 열릴 결승에서 메달에 도전합니다. 오광춘 기자입니다. 올해 박태환에겐 부활이란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28, 수영 선수에겐 은퇴를 생각할 나이지만 출전하는 국제대회마다 자유형 400m, 200m 할 것 없이 1위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리고 세계선수권 대회에 다시 섰습니다. 10년 전 18의 나이로 자유형 400m에서 금빛 불살을 갈랐던 추억의 대회. 2009년에는 예선 탈락의 시련을 맛봤지만 그 실패를 딛고 2년 뒤 400m 금메달로 반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6년 만에 세계선수권이었지만 박태환은 자유형 400m 예선에서 3분 45초 57로 결승에 올랐습니다. 52명의 출전 선수 중 4번째로 좋은 기록으로 메달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박태환은 2014년 금지 약물 복용 후 1년 이상 출전 정지 징계를 받으며 곡절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리우 올림픽에선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압력 속에 출전 여부가 뒤늦게 결정되면서 한 종목도 결승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영 인생이 끝이 난 듯 보였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박태환의 수영 이야기가 6년 만에 다시 찾은 세계선수권 대회에선 어떤 결말을 낳을지 궁금합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네, 영국에서 열리고 있는 디오픈 대회에서 메이저 대회 역사상 최저 타수 기록이 나왔습니다. 남아공의 브랜든 그레이스가 3라운드에서 마의 63타를 깨고 62타, 8언더파를 기록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파4인 5번 홀에선 티샷을 그린에 올립니다. 9번 홀에서도 16번 홀에서도 퍼팅이 빛을 발합니다. 남아공 출신 브랜든 그레이스가 디오픈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8개를 기록해 62타를 쳤습니다. 157년 남자 메이저 대회 역사상 18홀 최저타 기록입니다. 이전까진 잭 니클라우스와 타이거 우즈 등이 63타만 31번을 쳤습니다. 전날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씨가 화창하게 갠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 코스가 파70이어서 파72 코스에서 10언더파를 치는 것보다 쉬웠다는 평도 나옵니다. 전날 언더파가 8명밖에 없었지만 화창한 날씨가 되자 버디와 이글이 속출했습니다. 조던 스피스가 11언더파로 사흘 연속 선두를 지키며 메이저 3승에 다가선 가운데 맷 쿠차가 8언더파로 뒤를 쫓고 있습니다. 김경태와 장희근이 40위권에 머무는 등 한국 선수들은 하위권에 그쳤습니다. 이곳 로얄 버크데일에선 4라운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막판 역전극이 펼쳐질지 주목됩니다. 로얄 버크데일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위안부 실상을 알리는 데 앞장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분자 할머니가 오늘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2007년 미 의회 청문회에 나서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을 세계에 알렸고 정부 지원 생활비 등을 모아 아름다운 재단 등에 2억 6천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는 37명으로 줄었습니다. 방학 중 기간제 교사에게 월급을 주지 않으려고 학기 단위로 나눠 채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을 개선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도교육청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기간제 교사와 계약할 때 방학 기간을 포함해 정규 교사처럼 업무와 보수를 주라고 권고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공무원이 아이를 친정집에 맡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무원 조모 씨가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아이를 2년 넘게 꾸준히 맡기고 출근했던 만큼 통상적인 출근길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컨베이어 벨트 생산 판매업체 4곳이 14년간 담합해온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37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컨베이어 벨트 입찰과 대리점 공급 가격에서 모두 217건의 담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이윤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윤석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레밍에서 함정으로. 또 레밍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김학철 의원. 충북도의회 김학철 의원 얘긴데요. 이 지역에서 최악의 물난리가 난 가운데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갔다가 국민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결국 어젯밤 늦게 귀국을 했죠. 자, 그런데 김학철 의원에게 국민을 레밍, 들쥐에 비유했던 내용의 취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죄송하다고 하기는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언론이 교묘하게 편집한 것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신이 함정에 걸렸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종의 그 함정 질문에 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좀 편집이 된 게 아닌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함정 질문을 했길래 국민을 들쥐로 비유를 했을까 싶은데 뭐 사과를 해놓고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정성은 좀 떨어져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 레밍이라는 쥐는요, 이 집단 생활을 하는 야행성 쥐입니다. 이 집단 자살을 하는 쥐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무리를 이뤄서 한 방향으로만, 그것도 직선으로만 움직이는 특징이 있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눈앞에 바다가 나타나도 우르르 몰려가서 다 물에 빠져 죽는 이런 경우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에게 빗댄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정 질문을 해서 엉뚱하게 답변을 했고 이걸 교묘하게 편집했다 이런 주장인데 KBS가 했었던 거죠? 그 인터뷰는. KBS가 그 내용을 전체를 좀 공개했으면 좋겠네요. 어떤 내용인지. 자, 레밍 같다. 사실 이런 말을 흔히 쓰질 않는데 어제 저도 기자회견을 밤에 봤는데 언론을 또 레밍 같다고 얘기를 했죠. 네, 맞습니다. 본인의 억울함을 계속 호소를 하면서 이번엔 언론을 레밍에 빗댔습니다. 잘못했다고 말은 했는데 정작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엉뚱하게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바로 그 레밍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밍을 상당히 집착을 하네요. 끝까지 이렇게 레밍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맞습니다. 저러려면 뭐하러 사과회견을 했을까? 뭐 이런 지적들 충분히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네.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인민재판, 외국은요? 입니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비롯해서 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재판의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 대한 TV 생중계 허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오늘 21세기 인민재판의 부활을 우려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을 생중계할 경우 여론 재판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론 재판이라고 지금 얘기는 그렇게 했는데 인민 재판이라는 표현도 썼습니까?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인민 재판, 여론 재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재판을 생중계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데 판사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논의가 시작된 과정 자체가요. 일단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사법부의 신뢰를 더 높여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앞서 지난달에 법원 행정처가 전국 판사 2,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응답자 1,013명 가운데 67.8%가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재판 과정 전부나 일부를 생중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저게 판사들 대상으로 한 설문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들 10명 가운데 7명이 지금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얼마든지 비판적인 의견을 낼 수야 있겠지만 이 정당이 일방적으로 여론 재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 이제 판사들 의견이 갈리고는 있지만 뭐 판사들 전체 중에 찬성이 많다는 거고. 근데 저 예전에 보면 오제이 심슨 재판이 워낙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 과정 전체를 계속 생중계했기 때문에 이제 화제가 굉장히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판 구조가 미국과 우리는 좀 다르긴 한데 미국은 그 생중계를 많이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사례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뉴욕 주 변호사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허용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죠. 그러니까 사회에 관심이 많거나 어떤 공익을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공개의 필요가 있다고 여겨질 때 같은 여러 가지 경우에 하여튼 폭넓게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인정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요, 미국 케이블 방송 채널 중엔 코트 TV, 그러니까 법정 TV라고 해가지고 24시간 하루 종일 재판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채널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재판의 경우 이 대중에게 폭넓게 공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영국과 호주 등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이 반대로 독일과 프랑스 등은 하급심 재판의 중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재판도 사실 라이브 생중계는 안 됐지만 나중에 공개가 되면서 재판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구나. 이게 굉장히 국민들 알 권리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인민재판, 여론재판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사법부 의견을 좀 따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입니다. 이 자유한국당 이장호 의원이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당이 제명한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시키는 내용인데요. 같은 당이지만 사실상 바른정당과 함께하고 있는 김현아 의원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정당과 이렇게 의견이 같은 쪽이 많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 명단을 보면요, 이은재 의원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은 지난 2월엔 정반대의 내용의 법안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반대라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김현아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바른정당으로 오고 싶어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김현아 살리기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이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이렇게 분리된 정당으로 옮길 경우, 탈당을 할 경우에, 그렇죠. 분리된 정당으로 옮길 경우엔 의원직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내용의 법안이었는데요. 지금은 비례대표는 나가면 탈당하면 이렇게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분리된 정당으로 옮길 경우엔 허용을 해주는 게 내용이었는데. 여기에도 이은재 의원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은재 의원은 이 김현아 의원의 의원직을 유지시키는 법과 박탈시키는 법 모두에 이름을 올려놓은 상태인 겁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정반대 법안에 똑같이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사실 해명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네, 일단 이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좌관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바른정당이 당론 발의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참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장호 의원 측은요, 의원 개개인에게 다 동의를 받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결국 이은재 의원의 생각이 무엇인지 본인이 직접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소강 상태인 장맛비는 내일 낮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주로 중부지방과 경북에 집중되겠습니다. 소나기만 지나는 남부지방은 대구 35도, 광주 34도까지 올라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